자, 한반도 안보 정세 이해. 아까 저 박광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안보의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한국 외교 안보에 관련된 문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핵심은 세 개 같아요.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북한. 글쎄, 너무 이제 단순하게, 짚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건 최근에 와서 이외에도 많아졌어요. 사이버 위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이 초국경적, 초국가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식량 안보, 뭐 에너지 안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을 미치는 안보의 변수, 역시 미국, 중국, 북한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 그 한미 간에 무슨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게 뭐죠? 소위 국무 국방 장관들이 참석하는 2+2 회의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기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어제 일본을 거쳐서 지금 한국에 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한미 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를 하고 공동 성명이 나올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어떤 논의들이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 서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자, 한 번 더 안보 정세 이해를 좀 볼 텐데 몇 가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몇 개 시작할게요. 한국 안보의 발언권이 제일 센 분이 전 최근에 뭐 이분 같아요. 그죠? 아마 우리 대통령 말씀보다 이분 한마디가 우리 외교안보 지평을 막 쥐었다 놨다 흔드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미 간에 지금 봄철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때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 요구대로 한미 간에 중요한 합동 군사 훈련들은 대부분 축소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랬어요. 봄에 대게 하는 게 무슨 폴 이글 훈련이라든지 그다음 키 리졸브 이런 중요한 훈련들이 있는데 이게 대규모 기동 훈련이거든요. 한미 양국이 군인들이 실제 야전에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방어 연습을 하는 그런 훈련인데 그거를 다 취소를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은 다 생략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소위 CPX라고 해서 커맨드 포스트 훈련이죠. 그러니까 지휘 연습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북한이 요구한 대로 이제 긴장을 고조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고유 기초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남조선 당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 올바진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전이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2018년에. 자, 2017년에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위태로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소위 북한에 대해서 코피 전략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위기 중간에 왔다가 2018년 되면서 갑자기 해빙 분위기가 왔죠.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 그래서 그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이라는 건 그때의 분위기를 말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미 대폭 축소된 연합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 철면피하며 어리석은 수작이다. 태생적인 바보다. 판별 능력을 상실한 때때. 이게 때때라는 게 지금 북한 뭐 드라마에 언제 나왔던 그 표현 같아요. 말더듬이 바보를 지칭하는 건데. 이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특등 모자리다 뭐 이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라도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막 긁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우리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남 대화 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같은 중대 조치를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어찌 본다면 작년 6월에 우리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하니까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은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그냥 폭탄을 날려버렸죠, 그죠? 자, 이렇게 북한의 말폭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부라든지 외교부는 이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한다.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하다 이런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마 이분 한마디가 그 한국의 그 대북 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에요. 남북관계 개선이 될 텐데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면, 미일 2+2 회의에 있어요. 그 어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하고 그다음에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그리고 그 모태기 일본 외무장관하고 그다음에 그 기시 국방장관이 모여서 그 외무 국방 이 두 사람씩 모여서 한다고 해서 2+2. 공식 명칭이 이제 그 미일 안보 협력 회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서 뭐 그 중요한 회의들이 나왔고 또 공동 성명까지 나왔는데 대충 보니까 핵심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미일이 이 협력을 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퍼시픽, 인도 태평양의 그 공동 번영을, 평화 번영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소위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데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국과 일본도 이 최근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직접 뭐 공세를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일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또 흥미있는 것이 한반도, 북한의 한반도가 아니라 북한의 노스코리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재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그 일본은 북한과 걸린 게 이제 납치자 문제가 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소위 트라이래터럴 시큐리티 코오퍼레이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를 위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 그거를 확인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일본 관계가 매우 안 좋죠, 그죠? 대화도 거의 안 되고 있고, 또 스가 신임 총리가 아베를 이어서 집권을 하면서 한일 간에 뭔가 이제 관계 개선을 할 실마리를 찾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본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굉장히 이제 외교적으로 분주한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한미일 삼국이 협력해서 소위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중국 정책을 조율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쿼드 협력이에요.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의 그 쿼드 협력, 그거를 확대한 것이 이제 쿼드 플러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한국도 그 잠재적인 대상 중에 한 국가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 입장은 또 우리 그 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국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동맹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보복을 초래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주로 이제 폈었는데, 근데 사실 요번에 뭐 쿼드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쿼드 자유국 그 대통령들이 그 워싱턴 포스트에 뭐 기고한 글을 본다면 이건 아직 무슨 군사동맹은 되려면 아주 멀었고 그냥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느슨한 연합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완전히 블랙 스완 같은 새로운 현상. 자, 한국도 이렇게 이 코로나가 오래 갈 줄 몰랐죠. 아마 지구상 어떤 나라도 이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타격을 받을 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자, 지금 미국 그 코로나 사망자가 얼마죠? 한참 전에 50만 넘었으니까 지금 한 60만 가까이 될 거예요. 60만 명이 사망했다면 아마 2차 대전, 월남전, 한국전 그 군인 사망자, 전사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일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이 다시 한번 그 가장 많은 사망 피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 아시아 국가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죠, 그죠? 이 세계화 시대, 과학과 기술은 점점 발달하고
그리고, 소위 글로벌 거버넌스도 이제 과거에서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인데, 세계화 시대의 연결성이 하나의 그 원인이 될 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는, 이 국제 보건의 위기일 뿐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 거버넌스, 세계화 위기이기도 하다. 자, 세계화는 게 뭐예요? 이제 국가의 장벽이 낮아지면서 사람과 물자와 지식과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런 거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 제가 쓰는 이 아이폰, 이거를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만들고, 그죠? 또 반도체는 한국에서 만들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예, 하지만 이 전 세계에 퍼진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필요하면 그냥 실시간으로 조달을 하면 돼요. 이 연결성 때문에 가능해진 이런 현상인데, 자, 문제는 이 기술과 사람과 물자만 오가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라는 이 보이지 않는 북병도 자유롭게 세상을 넘나드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그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다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 장벽을 쌓는 이런 건 더 이상 해법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이라든지 통상도 안 되겠죠.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을 해야 되고 통상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 해외 나가본 적이 언제? 제가 작년 2월에 마지막으로 해외를 갔다 오고 지금 한 1년 이상을 해외를 못 가고 있어요. 제가 한 1년에 한 열 몇 번은 그 컨퍼런스 때문에 하는데, 자, 이게 우리 시대의 새로운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이 전통적인 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요소가 다 혼재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일상도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도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현상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들 좀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강의 취지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역시 미국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 제가 생각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공직 경험도 없어, 군대 경험도 없어, 정치 경험도 없어. 그죠? 텔레비 쇼 호스트도 하고, 뭐 부동산 개발업도 하고, 아마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당선됐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파퓰리즘? 그죠? 세계화 시대에 미국 내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계층인 소위 러스트벨트의 백인 중산층의 마음을 잡아서 당선이 됐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 4년 동안 어떻게 말하냐면 미국의 국익에는 이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4년 지나고 봤더니 미국의 국제적인 그 평판도 굉장히 악화되고, 또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을 그렇게 했건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더 손해봤다 하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말한다면 아마 트럼프가 연임되지 않고 재선되지 않고 한 텀으로 끝난 게 미국을 위해서는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는다면 이제 2020년대 작년도에 미국 대선은 그, 아, 이쪽에 미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가 기로에 선 상황에서 이제 선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거버넌스가 더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회복이 될 것인가, 미국이 더 추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더 망가질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이 기로에서 선택해서 미국인들이 이제 그 바이든이라는 선택을 한 거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과 세계를 위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어떤 면은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면은 아마 우리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이다. 자,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한 대부분 가장 중요한 국내 정치 세력은, 자, 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본다면 고졸 이하, 이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뭐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다시 나오네 말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과연 미국이 가진 특히 이제 미국 국내 정치보다는 이 대외 정책, 특히 글로벌 질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글로벌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에 뒤에 다시 얘기 나왔지만 미중 관계의 향배라든지, 그다음에 또 지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 대북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남긴 레거시는 뭐냐면 소위 자유주의 국제주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에 굉장히 타격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1940년대 연락에 싸워서 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때, 그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이 제일 신경을 썼던 게 뭐냐면, 자, 이 국가 간의 이견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 국제기구를 만들자. 그 옛날에 그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별 기능을 못했어요. 2차 대전을 막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UN 같은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이 국가 간의 이견을 좀 조정하고, 그 외에 그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엔 GATT,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본 협정도, 지금은 이제 WTO로 이제 다 바뀌었는데, 그 국제 통상을 좀 더 원활하게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IMF처럼 국제금융 개혁에 대해서 자금을 빌려준다든지 그런 것들. 근데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법을 다루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인 거버넌스는 대체로 본다면 미국이 주도해서 이 건설한 각종 국제기구와 제도와 규범, 이런 거에 근거해서 다뤄진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고, 그 핵심 성격은 뭐냐면 이제 자유주의, 리버럴한 인터내셔널 오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분이 나와서 아니다, 우리는 미국은 이제 그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불필요한 해외 문제는 개입 안 하겠다. 소위 신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상당히 퇴색이 됐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거를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 트럼프가 남긴 레거시 몇 가지를 본다면 주요 국제 문제에서 굉장히 후퇴를 했다. 그 트럼프가 그 취임하자마자 그 파리 기후변화 협약, 파리 협약 탈퇴한가시죠. 바이든은 그걸 다시 뒤집어서 이제 제가 변동했어요. 그 기후변화 자체를 트럼프는 믿지는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서 기후변화 레짐이 굉장히 약화가 됐는데, 바이든은 그걸 이제 다시 복구하려는 거죠. 또 국제 핵 비확산 체제, 그 NPT를 비롯해서 그 이란 핵 합의, JCPOA라는 거,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걸 이제 이란하고 열심히 합의를 해서 오바마 때 간신히 합의를 했더니 트럼프가 맨날 혼란 걸또 뒤집었어요. 그래서 미러 간에 그 INF라고 해서 이제 중거리 핵 무기를 금지하는 그런 조약이 있는데, 이것도 종료가 됐고, 이 핵 비확산 체제가 상당히 약화된 그것도 하나의 레거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위한 노력, 대표적인 것이 UN 같은 이제 국제기구에 미국이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것도 다 중단해 버렸어요. 줄이든지 중단하든지. 심지어 그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그 WHO가 있잖아요. 국제보건기구. 거기에 대한 예산도 트럼프가 절반으로 깎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그 미국이 지금까지 소위 그 규칙 기반의 국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이 국제적인 영향력, 그 다음에 소위 선한 패권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많이 고양을 했는데, 그것이 트럼프 시대에 상당히 약화됐다. 그래서 바이든이 당면은 도전은 뭐냐면 이 미국의 위상, 미국의 평판, 이런 거를 어떻게 되돌려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 봉착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시간상 이 PPT 중에서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PPT를 공유를 할 테니까. 네, 잘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 2017년에 이 트럼프가 하도
이 기존의 방향과는 다른 이 대외적으로 막 펴니까 뉴욕 타임스 그 사설 만평에 이 그림이 났어요. 미국 혼자 동떨어져 있는 이 참 어떻게 보면 미국답지 않은 그런 형태였죠. 자, 그것이 이제 트럼프 시대의 그 미국이었다면, 자, 앞으로 바이든 시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미국은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양당 체제가 확립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주기적으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뭐랄까, 정권의 실책이 있으면 이제 그 대통령을 바꾸고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로 이제 대외 문제에 관심이 많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로 국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소위 가치 지향적인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근데 사실 요즘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둘 다 국제 문제에 똑같이 그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다만 공화당은 좀 더 강경한 수단으로 외교 문제를 처리하고, 민주당은 좀 더 협조적인 방식으로 외교 문제를 처리한다. 이런 차이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전통적 어젠다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문제가 중시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뭐 경제라든지 기후변화, 또 사법제도, 의료보험, 그다음에 소위 그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미국이 그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는 나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전 국민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을 살 수 없는 이제 가난한 계층들, 특히 흑인, 라티노 계층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또 그 코로나 의료보험이 없이 치료를 받으면 한 번 치료받는데 이 코로나 치료받는데 몇십만 불까지 의료비용이 나와. 그리고 어떻게 파산을 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이제 오바마 때 오바마 케어라는 이제 의료제도 개혁도 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교 정책상으로는 미국 리더십 혁신, 이걸 통해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관계를 복원하고, 그리고 다자적인 방식으로 이제 국제 문제를 다루겠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기조죠. 자,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그 Foreign Affairs에 쓴 글이에요. Why America must lead again? 왜 미국이 다시 이 글로벌 질서를 리드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하면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향한 미국의 의지, 그리고 이제 바이든 본인의 그 생각을 나타내준 거죠. 그 세 가지 어젠다를 주로 강조했어요. 첫째는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해야 된다. 그죠? 그 미국은 지금까지 진보의 아이콘, 미국 민주주의, 세계 민주주의 그 횃불, 이런 모범 국가였는데 트럼프 시대에 엉망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역사상 유례 없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해서 난장판을 만든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모범이라고 알려졌는데, 아이고 이걸 보니 참 미국 민주주의도 문제가 많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취임을 하면 미국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혁신하고, 그리고 취임 첫 해에 글로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이제 공약을 내놓은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미국 중산층을 외교 정책을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대체로 공화당의 외교 정책은 주로 친기업적인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기업 위주, 그리고 통상 위주였는데, 이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좀 더 새로운 거예요.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망가진 것들은 결국은 중산층이 다 망가졌다. 그 로스트벨트의 백인 중산층이 망가진 이유가 뭐겠어요? 세계화의 여러 가지 그 부장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다 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리더 자리에 다시 복귀해서 미국이 이 국제사회의 룰을 만드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또 제대로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거버넌스를 회복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오바마 시대의 외교 정책을 복귀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다시 리셋 2.0 시대가 될지, 혹은 북한에 대해서 전략지인 2.0이 될지,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외교안보 그 정책을 이제 재검토해서 다 그 자리를 잡게 된다면
이 방향을 좀 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미국 우선주의 지성. 이게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백인 정체성의 정치가 미국 정치에는 굉장히 뿌리 깊은 현상인데, 이게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 트럼피즘의 기초는 백인 중산층, 특히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본 러스트벨트의 이 백인 중산층 노동자 계급, 이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굉장히 중요한 지지 세력인데, 당분간은 뭐 이 현상이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지 않을 것은 역시 대중국 강경론 지속. 이게 이제 그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바이든이 이 트럼프와 다른 점은 뭐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으로 중국과 직접 부딪혔죠. 그죠? 그 시진핑과 담판을 해서 뭐 그 무역협정 그걸 이끌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관세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은 이제 중국을 때리긴 때리는데, 미국 혼자만 때리는 게 아니고, 동맹과 우방국들의 협력을 통해서 다자적으로 때리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어요. 이때 다자적으로 중국을 때린다는데 일본도 들어가고 호주도 들어가고 여기 한국도 들어가야 되는, 이게 우리가 이제 딜레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그 전선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중국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보복을 할 거예요. 한국이 그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롯데마트 엄청나게 제재를 가했고, 지금도 소위 한한령이라고 그러죠.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을 뭐 막는다든지, 한국 게임 업체가 중국에 진출하는데 그 허가를 안 내준다, 이런 게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게 이제 중국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미중 간의 그 불똥이 튀면 한국, 일본 혹은 아시아권에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갈수록 중국을 보는 미국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는 이제는 협력보다는 경쟁 혹은 갈등이 더 큰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백미러 보여주는 것이 이제 폼페이오 전 트럼프 행정부의 그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 린다 요반가요? 거기 요발 린다인가? 거기 그 닉슨 도서관 연설을 했죠. 자, 이 도서 연설에서 미국,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본질적으로 이 막스 레닌주의 그런 국가고, 그리고 미국의 가치 체계와는 양립할 수 없는 이런 국가다. 뿐만 아니라 경제라든지 이 외교 이런 면에서 매우 공세적이고, 그다음에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제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멸하시켜야 된다. 어떻게 말하자면 이 중국의 체제 변화까지 시도를 하겠다는 굉장히 근본적인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인식이 미국의 워싱턴을 지배하는 인식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왜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역 전쟁이라든지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소위 기술 패권 경쟁 아닙니까? 그죠? 화웨이를 왜 제재하는가? 그 다음에 AI, 그 인공지능 사업에서 왜 중국이 저렇게 앞서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도체를 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걸 본다면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걱정, 그 우려, 이런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 일환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나온 최근에 이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소위 인도-태평양, 인도-퍼시픽 스트래티지입니다. 물론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국무부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 안에.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게 핵심이에요. 자, 프리하다는 건 뭘까요? 자유롭다는 거. 자,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이 타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보장된 굿 거버넌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그 자유를 위협하는 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죠.
그리고 개방된 오픈이라는 것은 영내 모든 국가들이 해상과 공중을 통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돼야 한다. 그것 막는 것이 역시 중국의 불공정한 그 경제 관행. 그리고 소위 남중국해에다 소위 인공섬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중국이. 그 여러 가지 환초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섬, 그 환초 섬에다가 거기다가 모래를 퍼올려서 인공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공섬을 만드는 것도 모자라 거기다 활주로 깔고 군사 기지화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해양 국가예요. 어디든지 미국의 군함이 필요하면 소위 그 해군력 투사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원칙이 뭐냐면 항행의 자유,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FON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근데 이 중국이 인공섬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네 영역으로 주장하면 미국 군함이 그걸 항행의 자유를 할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거를 거부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 이런 데서 인공섬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부터 비롯된 게 그 탈 G2 시대 미중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 말대로 커플 잘라놓는 거예요. 이게 나온 건 뭐냐면 코로나 발생하면서 소위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갑자기 막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못 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지체되면서 각종 원자재들이 실시간으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필요한 중요한 부품 같은 것도 안 오고 그 전략 물자도 좀 제한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예 그렇게 아니라 아예 중국을 배제한 서플라이 체인을 미국의 우호적인 국가들끼리 만들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소위 경제번영 네트워크, 에코노미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라는 그런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중 디커플링을 통해서 신뢰하는 파트너들과 중국을 배제한 반중 경제동맹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 글로벌 밸류 체인을 만들자 하는 게 최근에 나온 그런 발상이죠. 그래서 트럼프 시대, 바이든 시대에도 아마 이게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거고 일부 그 핵심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핵심 의료 장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일부 디커플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였어요? 돈 더 내라 그거 아닙니까?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이 주한미군 주는 비용을 적게 낸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주입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은 그래도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한 절반 정도 되는 아주 양호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한국의 기여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이 이미 남북관계 때문에 북한 때문에 이미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국 무기를 사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트럼프가 이제 한국의 기여가 적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절반 정도 내던 방위비를 갑자기 트럼프는 500% 올려달라 막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거죠. 글쎄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앞장 세우고 또 그 대통령 선거 재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강수를 뒀을 수도 있겠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 게. 그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그 500%는 아니고 첫 해 이제 13.9%를 우리 인상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우리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서 방위 분담을 올려주겠다 하는 정도. 어떻게 말하면 조금 원만하게 타결이 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한미 동맹은 피로 맺은 동맹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협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 시대보다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한미 관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소위 가치 지향적인 이슈들. 자, 북한 인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그 동맹과 네트워킹 해서 같이 대응할 때 우리는 그걸 얼마나 참여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은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 측면이 다 있다는 건 우리가 감안하고 앞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자, 한미동맹 현 상황은 매우 좋다. 전반전 평가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 시대 일부 그 소위 그 동맹 분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한미 동맹의 방향성, 그리고 가치 공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외교안보 현안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그 이슈들을 볼게요. 자, 방위비 분담 관련 입장. 최근에 타결이 됐어요. 첫 해 14.9% 인상해주고 향후 6년간 그 뭡니까 그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해서 올려준다. 그리고 전자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자, 전자권 전환 문제는 한국 측 이제 전자권 그 전환을 조건에 맞춰서 이제 한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전자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을 쭉 보면 최근에 와서 그 과거 역사를 쭉 교편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많이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인정이 될 거죠. 저는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여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이게 이제 호혜적인 병 이퀄 동등한 이제 동맹으로 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솔직히 제 생각엔 한국이 이 동맹 관계로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이제 그 동맹의 일종의 무임승차 같은 것도 많이 했죠 과거에는. 그래서 그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능력에 맞게 기여하고 또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할 건 요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자, 동맹의 기여를 강조하는 미국 입장. 이 패트릭 셔난 트럼프 시대 국방장관 지명이 됐다가 임명은 안 된 분이에요. 이번에 이분이 2019년 샹그릴라 안보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속내를 이제 잘 드러내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는데, 자, 인도 태평양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장, 시어터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영내 모든 국가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일조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변함없이 지키겠지만 동맹국가 파트너 국가들 역시 이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며 공동 노력에 합당한 수준의 기여를 해라. 그러니까 그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역할을 분담을 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분담하든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의 갖고 있는 바이든도 뭐 대놓고 이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 인식이 아마 기저에 이런 인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 방위 부분에 협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안 올려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권 전환 후에 주의권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과거의 논의예요. 자, 여러분들 그 전시작전 통제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대략적인 건 아실 거예요. 네? 자, 한미 연합사, CFC라고 이제 Combined Force Command라는 거예요. 자,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고면 이제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군과 미국군이 함께 1976년도에 좀 더 긴밀히 협력을 해서 한미연합사라는 걸 만들었어요. CFC. 그러고 나서 한국전쟁, 그리고 또 하나 한국전쟁 이후에 유엔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면서 유엔군 사령부, United Nation Command는 세 개의 커맨드 굉장히 중요한 사령부가 한국에 지금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세 가지 직을 겸직을 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동시에 연합사 사령관인 동시에 유엔사 사령관이라는 세 개의 모자를 한꺼번에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전자권과 관련되는 것이 한미연합사예요. 자, 한미연합사 전시작전 통제권 한미 간 협의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분단 상태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휴전 상태, 전쟁 상태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그래서 한국의 이 안보 상황이 좀 위태로워지면 소위 데프콘, 전시 준비 태세라는 걸 발령하는데 가운데보다 조금 넘은 데프콘 3 이상이 되면 한미 연합사 사령관이 전시라고 판단해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게 돼요. 물론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해서 한국군 모두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소위 구성군, 한국군 일부와 주한미군 합해서 구성군에 대한 전시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자,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이 그걸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전시에.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이 화두를 했어요, 이미.
근데 연합사가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이 한미 연합사는 해체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전시작전 전환권 이후에 그러면 한미 간의 주의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는 뭐였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이 전환이 되게 된다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해서 한국 군사령부와 미군 사령부가 따로따로 별도로 존재하는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국군 사령관이 있고 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어요. 그럼 누가 주의권 행사할 것인가? 한 티어터 안에 두 개의 그 사령관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권 전환 문제가 그리고 지휘권 문제가 연계되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지난 정부까지는 전자권이 전환되고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난다면 여기 보시듯이 이 그 별개의 사령부로 된다는 간다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자 기존의 그 현재 체제대로 가는데 그 별도의 사령부가 아니고 다만 지금은 이제 연합사 사령관이 이제 미군 사성 장군이거든요. 이걸 한국군 사성 장군이 연합사의 그 사령관직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연합 지휘 구조는 그냥 간다. 이게 이제 가장 최근의 논의예요. 사실 이 논의 연령을 따져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대충 이걸 본다면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임기 내에 전지작전 통제권을 전환한다 이걸 공약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자권을 전환하려면 소위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 주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여러 번 실제 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는 훈련이 안 되고 있죠. 코로나 탓도 있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 우리가 대규모 기동 훈련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검증 과정에 차질이 있고 또 이게 조건이 맞아야 이제 전환을 한다는 이 합의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어떻게 말한다면 이제 그 전자권 전환 문제가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자, 2018년은 진짜 봄날이었어요. 그죠? 그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이 몇 차례 있었고, 그다음 북미 간에도 사상 초유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북미 회담도 정체가 되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보 이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대북 정책인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대화를 지속하고 또 비록 어렵긴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문제는 북한이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김정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최고 존엄이 위신을 좀 망가뜨리는 이런 거에 대한 한국에 대한 실망감, 불만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우리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남북 대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방역 협력하자, 코로나 방역 협력을 할 테니 좀 대화하자 이것도 안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북미 간에도 지금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본다면 미국 쪽에서 북한과 좀 접촉을 시도했는데 북한이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한국은 북한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라 이런 압박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아무거나 이 대북 정책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과 북한이 보는 비핵화의 정의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다르죠. 자, 미국의 시각은 북한 비핵화라는 것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소위 CVID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일단 핵 활동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진 물질과 시설 이런 다 신고해서
그다음에 사찰과 검증을 거쳐서 해체하는 이 일관된 과정을 이제 비핵화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 운반 수단, 미사일이죠, 미사일. 거기다가 생화학 무기, 핵 관련 인프라 시설, 인력, 거기에 관련되는 과학자들까지 다 전환을 시켜 이런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군 비핵화를 정의하고 있는데, 북한의 시각은 뭐냐면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이거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이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 차이예요. 북한만 비핵화하는 게 아니고 한반도 전체가 비핵화돼야 된다. 이 뭐라 말은 뭐냐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기하지 않아야 된다. 한마디로 해서 미국의 핵 우상까지 다 걷어가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다른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대중국 정책 조율. 어떻게 말하면 이게 아마 당분간 굉장히 한국 정부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블링컨하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금 한국에서 2+2 회담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공동성명이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내용은 무슨 논의를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본다면 세 가지 어제 될 거라 봐요. 하나는 역시 대중국 정책 조율. 특히 그 대중국 정책 조율 중에 중요한 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쿼드 문제. 이게 하나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북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서 북한에 대한 뭐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게 두 번째 이슈일 것이고, 세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한미일 안보 협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그리고 현재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그 최악의 상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중재를 할지, 혹은 한국과 일본이 무슨 노력을 해야 될지, 이게 아마 논의될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국 정책 조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동맹을 통해서 안보 문제, 주한미군 주도를 통해서 안보 문제를 상당히 부분 해결을 했고, 그리고 한미 간의 뭐 FTA라든지, 그 다음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있어요, 그죠? 교민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통상, 사회 문화 교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중국은 그럼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의 제1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죠? 중국과의 한중 간의 무역량이 지금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이런 시대. 그리고 또 한중 간에도 얼마나 많은 그 유학생이 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중국의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략 경쟁, 패권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그 안에서 안보와 경제를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같은 국가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는 둘 다 잘 지내야 되는데 저 둘이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역할은, 포지션은 뭐냐면, 자, 미국에 반대하는 쪽에 베팅하는 건 좋은 베팅이 아니다. 이건 당시 2014년 바이든이 부통령일 때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핵심은 뭐냐면 중국에 줄 서지 말고 한국은 미국에 줄 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 맥락에서 재해석하면 이 한미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대중국 압박에 동참해라. 인도 태평양 전략에도 참여하고, 또 쿼드에도 참여하고, 그죠? 그리고 그 중국의 그 경제 공세에 맞서는 그 클린 네트워크라든지 블루닷 네트워크 이런 거에 한국이 좀 동참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갈수록 선택이 어려워져요. 자, 쿼드 플러스를 참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중국은 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의 쿼드를 그 소위 그 아시아판 나토라고, 그리고 중국을 겨냥한 군사 동맹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그거는 중국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쿼드는 이
이 군사 동맹이 되려면 아주 훨씬 멀었고 또 군사 동맹이 될 가능성도 별로 적은 안보 협력 기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할 문제는 뭐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쿼드 그것이 확대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참여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참여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평화 번영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이제 탈중국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만드는데 그럼 한국 어느 정도 참여할 것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이 그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면 어떻게 돼요? 아마 틀림없이 중국도 보복해 올 거예요. 그죠? 그 요번에 최근에 왜 그 호주가 그,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설을 갖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더니 중국이 어떻게 보복했어요? 와인에 대하다 호주 와인에다가 이제 호주 와인의 한 40%인가 50%가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호주 와인에다 관세를 수백 프로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철광석 석탄 수입도 막아버렸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일부 논자들은 오히려 중국이 더 어려워진 국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같은 나라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최근에 중국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들면 주로 이제 경제적인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로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사이에서 특히 이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대중국 견제 여기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가야 될지 그게 이제 우리가 당면한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쿼드 플러스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맥락입니다. 자, 사실 쿼드는 처음에 시작은 이거 뭐 중국을 겨냥한 군사동맹 이런 게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동남아에 큰 쓰나미가 나와서 인도네시아 아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이 동남아시아 쓰나미에 대한 인도적 협력 지원 목적으로 그때 출범한 동남아 쓰나미 코어 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쿼드 네 나라 쿼드가 네 개라는 거예요. 트리플 쿼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네 개라는 의미에서 이제 쿼드 그 그룹이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흐지부지 됐다가 2007년 8월에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의회 연설에서 4개국 안보 협력 쿼드 어떻게 말하면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사각형. 그래서 다이아몬드 안보 협력 체제를 제안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그때 잠깐 주목을 끌다가 또 흐지부지 됐는데 그 이후에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점점 중국과의 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 그 기제로 이제 다시 끄집어낸 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쿼드라는 요인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쿼드 관련 한국 입장은 뭐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참여해달라 말라 뭐 미국 쪽 요청이 없어요. 쿼드 플러스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발표한 것도 없고 다만 앞으로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쿼드 플러스를 중요시하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대신 아마 분명히 중국이 보복을 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중국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할 수 없이 뭐 호주 같은 나라하고 힘을 합쳤든지 아시안 코드가 힘을 합쳐서 좀 다자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실 코드는 뭐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예, 크게 보면 중국이 추구하는 1대1로라는 전략이 있죠. 그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이제 동쪽으로는 더 이상 진출할 데가 없어요. 중국은 저희 그 동쪽으로 쭉 와봐요. 어디에? 만주 지역. 지금 저희 흑룡강성 있는 그쪽이죠. 길림성 쪽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그쪽은 이미 진출의 한계가 딱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인구 밀적 산업의 인구라든지 산업이 밀집된 게 다 그 해안 지역 아니면 동북 지방이에요. 서쪽 지방은 뭐 있어요? 그게 뭐 우르무치를 비롯해서 저기 그 신장 유구르 지역 사막 지역 별로 사람도 없고 발전도 덜 이런 지역. 그래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1대1로 하나의 원 벨트 원 로드
그러니까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를 쭉 건설해가지고 중국판 나름대로 그 서플라이 체인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중국이 일대적으로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항하는 그 일종의 전략, 대항마라서 미국이 중시하는 것이 바로 쿼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쿼드나 쿼드 플러스는 아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한국 같은 나라가 여기에 참여해달라는 요구도 더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국이 과연 이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교안보 현안 네 번째는 역시 통상정책인데, 자,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이제 공통적인 관심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역시 중국 견제예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트럼프, 바이든 모두 중국으로부터의 첨단 기술 경쟁,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쪼이고 화웨이를 제재하고 그다음에 AI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을 뿌리치기 위해서 미국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통상 정책에 있어서도 대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서 이 동맹과의 결속 유지에 한층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앞에 말씀드린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 그리고 클린 네트워크, 클린 패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중요 핵심 국가 핵심 그 통신망에 중국산 부품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화웨이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대중국 압박 전선을 미국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할 텐데, 한국은 여기에 과연 어느 수준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물론 제 생각에는 뭐 협조를 해야 될 거예요. 비록 그 미국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중국의 그 공급망을 하루아침에 잘라낼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LG U 플러스 같은 데서는 그 화웨이 장비를 초기부터 썼어요. 화웨이 장비를 안 쓰게 된다면 LG U 플러스 뭐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리고 한국의 장기적인 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기술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응해서 봤듯이 핵심 전략 의료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부분 그 중국의 경제를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서 완전히 한 번에 중국 중심의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빠져나오기보다는 핵심적인 것은 좀 더 자생력을 갖고 중국 그 기존 서플라이 체인을 유지하는 소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나가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아마 한국도 그 수준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중국과의 통상도 해야 되는, 이게 우리 그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국의 그 여러 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가 한 7, 8분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시 15분이네요. 한 5분만 얘기할게요. 자, 일단 미 정부 교체의 대미외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은 이제 행정부가 한번 바뀌면, 특히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이 바뀌든지 이러면 모든 정책을 대부분 재검토해요. 한미 관계, 한미 동맹 정책도 재검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북한 정책 지금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전략적 그 불확실성이 있는 교체기예요. 그럴 때는 역시 한미 간에 이 전략적 소통을 중요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한미 간에 이제 전략적 소통을 잘 해야 된다.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중국과도 뭐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중국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북한과도 가급적이면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 우리 한국의 위상 갖고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북한과의 대화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말인즉슨 이제 미국과의 협력을 잘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 북한을 다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의 과제 첫 번째, 자 미중 패권 경쟁 가열에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국가전을 펼 것인가. 자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거예요. 미중 전략 경쟁 앞으로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말하는지 국제질서 한국을 둘러싼 그 안보 여건의 일상적인 변수가 될 거예요. 미중 간의 경쟁.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편을 들 것인가? 중국 편을 들 것인가? 그건 둘 다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만을 상대해서는 살 수 없고 또 중국만 상대해서도 살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중 모두 다 잘 지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상황과 이슈와 형편에 맞게 우리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펴야 되는, 이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안보 역량도 지금은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는 중국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줄여야 되고, 그죠? 그 말인즉슨 우리 외교 안보 경제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는, 이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한국 같은 이 중명국의 역할 제고를 통해서 국제 거버넌스 구축에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국제적인 위상, 평판을 올리는 것.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거는 이 한국이 우리 국제적 위상을 올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물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코로나를 통제를 했고 아직까지 뭐 종식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 코로나 통제에 대해서. 한국식 예를 들어 드라이버 스루라는 이런 메커니즘 같은 건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역할을 더 키워나가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뭐냐면 코로나 얘기는 제가 했으니까 그 동북아 다자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조망과 동력 총출을 주도를 해야 되겠다. 자, 한국 외교안보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미국, 중국, 북한. 이 세 나라를 각자 양자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양자 관계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역시 다자적인 협력, 국제기구를 통하든지 혹은 다자 협력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게 이제 한국과 다른 운명인데 그러려면 동북아에서도 뭔가 다자 협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한다든지 한중일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이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기여도 하고 전략도 내놓고 그래서 이 동북아 또 글로벌 차원에서 이 다자 협력을 확대시키는 이런 노력을 병행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